나는 건강해 라고 하지만 너무 100%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아프고 나서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은 이미 늦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 나이 때부터는 반드시 이 검사를 하자. 검진 항목 있죠.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보면요. 먼저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저는 주로 허리와 다리의 통증 그리고 뇌질환을 치료하고 있고요. 현재는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요즘에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은 아프고 나서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은 이미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조기 검진을 해서 만약에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이게 나중에는 병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찾아서 그거를 교정을 해준다면 질병 없이 오랫동안 살 수가 있겠죠. 기본 건강 검진만으로는 모든 병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건강 검진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모든 병을 다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연령별로 나눠서 통계적으로 결과를 내서 시행하는 게 건강검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진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정말 병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위음성이라고 실제로는 양성,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100%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조기에 검사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어떤 병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게 양성으로 결과가 나오지만 너무 초기에는 또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현재 증상을 어느 정도 매칭을 시켜서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 검사를 받았을 때 좀 효과적인 거 몇 개가 있어요. 이게 기본 검사는 공단에서 국가검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사들이 많은데 그 외에 우리 검진을 받으러 가면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체크 쫙 기본 검사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내가 받고 싶은 검사를 체크하는 게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사실 의사인 저도 이렇게 보면 한참 고민을 해야 돼요. 나 이 중에 어떤 검사를 받아야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어떤 검사가 가성비가 좋을까? 왜냐하면 이 검진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쓸데없는 검사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초음파 검사고요. 초음파 검사 중에서 갑상선 초음파와 복부 초음파 정도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갑상선 초음파는 요즘은 뭐 갑상선 암 같은 게 발견이 돼도 거의 100% 치료가 되는 수준이라서 그거는 뭐 나중에 증상 생기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뭐가 만져지면 그때 검사를 받아도 돼 라고 하지만 갑상선 초음파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목에다가 대고 이렇게 쭉 보면 한 5분 이내에 끝나는 검사고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도 요즘은 초음파 성능이 되게 좋아져서 그 복부 뒤쪽에 있는 장기들도 잘 보여요. 이 초음파 복부 초음파를 이용해서 담낭에 뭐가 있는지 간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콩팥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와 갑상선 초음파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심혈관, 심장 쪽 그 다음에 혈관에 석회, 칼슘 같은 게 껴서 석회가 끼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심장 혈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갑자기 막히면서 정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관상동맥 석회화 CT 같은 거는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관상동맥 석회화 CT 찍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뇌는요. 뇌검사도 걱정되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전조 증상 없이 찾아오는 게 뇌질환이기 때문에 뇌검사는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뇌는 CT 검사가 있고 MRI 검사가 있는데요. 뇌 MRI와 뇌 CT는 연령대별로 뒤에서 좀 설명을 한번 더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 검사,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추가로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40세 이상에서는 위내시경 꼭 해보시고 50세 이상에서는 대장내시경 함께 해보시는 게 가성비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꼭 받아야 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보면요. 먼저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 측정, 그 다음에 비만도에 대한 BMI와 복부둘레 측정 이런 거는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특히 이 나이 때부터는 반드시 이 검사를 하자. 검진 항목 있죠. 나는 건강해 라고 하지만 40에서 50대가 되면은 이제는 암 걱정하셔야 돼요. 40세 이상 되면은 2년마다 한 번씩 위암 검진하니까 위내시경 같은 거 해야 되고 여성분들은 2년마다 유방암 검진 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와 여성 모두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 피검사로 하시는 게 좋고요. 50대 이상 되면 대장암에 대해서 검진하셔야 돼요. 60대 이상이 됐다. 이러면 이때부터는 우리 치매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0대 이상이 되면 인지기능 검사 꼭 해야 돼요.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인지기능 장애 검사를 하고요. 66세 이상 거의 70세, 80세가 되면 이젠 인지기능뿐만 아니고 우리 신체 기능,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지 같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분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 넘어가
넘어가면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이 있는지를 봐야죠. 그 외에 전 연령대 어떤 연령대라도 내가 위험 인자가 있다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서 이런 질병들이 생기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검진 항목을 시행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그때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왜냐면 검진이라는 거는 미리 질병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증상은 없지만 내 몸에서 어떤 질병이 현재 발생을 하고 그게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직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질병 전 상태이기 때문에 곧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을 해서 그거를 교정하기 위한 게 검진의 목적인데 나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 라고 생각하고 생활 습관을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대 첫 번째, 제일 무서운 게 고혈압과 당뇨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검진해서 혈압 쟀더니 좀 높게 나왔어요. 내 일상생활 전혀 지장 없고요. 당뇨도 당뇨 전 단계 내지는 당뇨병이 있어도 혈당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면 증상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나잖아요. 처음에 130, 140이었던 혈압 갑자기 160, 180으로 오릅니다. 공복 혈당 140이었던 분들 나중에 20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5년만 지나면. 그때가 되잖아요. 이미 혈관은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정도 한 5, 6년 지나잖아요. 당뇨나 고혈압이 오래되게 되면 두 가지 혈관이 망가지는데 지금 큰 혈관, 심장과 뇌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콩팥과 망막에 있는 아주 작은 모세혈관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뇌졸중 위험과 그 심근경색의 위험이 거의 방치하게 되면 몇 배 이상, 2배 이상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30대와 40대에는 고혈압과 당뇨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50대에는 암을 걱정해야죠. 암 검진을 안 받았어요. 내가 바빠서 못 받았어요. 공단에서 문자 와서 올해는 받아야 된다. 계속 연락이 오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귀찮아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50대 여성분인데 유방암이 있었는데 그걸 검진을 안 받아서 진단이 늦어졌다. 그러면 처음 진단을 받아서 1기나 2기 때 진단을 받았다면 요즘 거의 90% 이상은 생존율이 있는데 그러다가 한 3기로 갑자기 진행이 되고 전이가 됐다? 그거는 생각하기도 싫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암이 1기 때와 3기 때는 생존율 차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암 검진 꼭 미루지 말고 하셔야 되고요. 대장암도 마찬가지죠. 그냥 변비가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나중에 방치했어요. 소화가 잘 안 될 때 공단 검진 문자 받고 내가 대장암 검사할 때가 됐네? 대장 내시경 했으면 바로 진단될 게 그거 무시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암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대장을 꽉 막은 다음에야 도저히 변보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혈변을 봐서 그때 검사했더니 3기 전이가 되고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그렇게 진단이 늦어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60대 이상에서는 골밀도 검사 안 했다가 나중에 골다공증이 생기면 골다공증 별것도 아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골다공증 생기면요 진짜 심한 분들은 기침만 해도 뼈가 금이 가요. 만약에 금이 갔다 그러면 뼈가 붙을 때까지 또 거동을 못 하잖아요. 거동 못 하면서 근육은 더 빠지고 그러면서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죠. 치매는 진짜 무서운 게 이미 진행을 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요즘 새로 나오는 약들도요. 초기에만 효과가 있지 이미 진행한 치매는 그냥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정도의 효과지 이미 나빠진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진을 늦추지 말고 내 나이에 맞는 적절한 검진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지 않는 건강검진 첫 번째로는 펫CT. 펫CT가 처음 나왔을 때는 펫CT가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항목이다 해서 펫CT의 방사선 노출이 일반 CT 대비 얼마나 안 좋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펫CT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각광을 받았어요. 왜냐면 전신의 암을 이게 한 번에 쫙 스캔을 하니까 의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열광을 했어요. 근데 방사선 노출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방사선 노출이 되면서까지. 정리를 한 테이블을 좀 보면요. 우리 그냥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 찍잖아요. 흉부 엑스레이. 그거를 1이라고 볼게요. 방사선 노출량을. 그러면 CT는요. 흉부 CT를 찍는 건 100배예요. 100에서 200배 정도 돼요. 엑스레이 한 장 찍는 거예요. 복부 CT가 조금 더 많아요. 한 120배에서 200 몇 배가 조금 넘어가요. 엑스레이 노출량이. 펫CT가 몇 배인지 아세요? 300배예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흉부 엑스레이 가슴 사진 찍잖아요. 이거 300장 찍으면 펫CT 한 번 찍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방사선 노출이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PET-CT는 건강하신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걸 찍음으로써 암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암 치료 후에 나중에 어떤 평가를 위해서 찍으시는 게 좋다. 검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치매는요, MRI로 진단하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는 종합적으로 환자분의 증상과 인지기능 검사와 물론 영상검사도 그 중에 하나긴 하지만 MRI 딱 찍는다고 당신은 치매입니다. 당신은 치매가 아닙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RI 찍었다고 어떤 진단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결과를 못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진단할 때 뇌 MRI는 전문의와 상의해서 찍는 게 좋습니다. 암 표지자 검사는 암 재발 여부 확인용으로만 쓰이는 거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꼭 이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쓰는 거니까요. 암을 선별 및 조기 발견하는 거는요, 일부 암에서 예상을 할 뿐이에요. 병기를 결정할 때, 몇 기냐를 결정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하고서 그때마다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영상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 표지자 검사를 하면 지금 뭐 항암 치료라든가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잘 되고 있구나를 평가할 수 있겠죠. 병기 결정과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재발을 감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좋은 병원을 고르는 방법. 첫 번째, 공장형 건강검진센터는 피하는 게 좋아요. 가면은 막 빠른 속도로 후다다닥 끝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거 제대로 검사 안 될 가능성도 없죠. 그냥 다음 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검사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이제 검사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전문이시고 베테랑이시지만 빨리 검사하다 보면 초음파 검사에서 좀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CT 판독할 때 아주 작은 병변은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공장형 검진센터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연말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12월 달이 1년 동안 하는 내시경의 절반을 한다고 하세요. 거의. 그만큼 12월 달에 몰리는 이유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올해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단에서 내시경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 오잖아요. 그럼 바쁘니까 계속 미루다가 12월 돼서야 부랴부랴 그때 막 예약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예약 안 하고 오세요. 12월 31일 날 그날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내시경 하기 전에는 전처치라는 게 있잖아요. 금식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특히 대장 내시경은 그 전날도 준비할 것도 많고, 너무 이렇게 미뤘다가 12월에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가 올해 검사해야 된다 그러면 상반기 때 한 3, 4, 5, 6 요때 미리 검진을 해놓으시면 당혹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으니까 미리 검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검사를 하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죠.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떤 선생님이 어떤 검사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상의학과 전문이다, 아니면 뭐 과에 맞는 전문이다, 이런 거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검진센터는 나중에 결과까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지, 그런 거 확인하시면 좋은 검진센터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년의 만성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뭘 해도 피곤해요. 온몸에 근육통이 있고 여기저기 아파요. 진짜 심하면 이게 암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만성염증을 제거하고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 한 가지를 딱 꽂아라 한다면,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현재는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아픈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대요. 그럼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면서 아픈 거예요. 만성염증이라는 게 뭐냐면 몸속에서 계속 염증 반응은 일어나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검사를 해보면 이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긴 한데 정상 범위 중에서는 좀 높은 편으로 유지된다는 거고요. 정상보다 약간 높은 수치상에서 미세하게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걸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 이러한 만성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엔 이게 질환을 일으키죠. 질병을 일으키고 진짜 심하면 이게 암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심장 쪽으로 가는 동맥이 막히게 되면 동맥 경화가 생길 수 있고요. 완전히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 뇌혈관으로 가면 뇌졸중이 될 수가 있죠. 만성질환 해서 대표적으로 당뇨병, 이런 고지혈증,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이런 것도 다 결국 염증성 질환이에요. 중년에 만성염증이 생기는 치명적인 이유 몇 가지 있죠. 먼저 나이가 들게 되면 에이징, 그러니까 노화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의 변화가 와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증가를 하는데 이게 염증을 유발을 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염증을 우리가 억제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 기능이 노화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고 염증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면역 기능을 교란시키고 염증을 유발을 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더하기 수면 부족, 그 다음에 불규칙한 생활 패턴들이 결국에 염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주와 흡연 같은 경우는 그냥 금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담배 안에는 너무나 많은 독성 물질들이 있고 이게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만들고, 음주도요, 소량의 음주는 뭐 좋다고 하는데 결국엔 절주를 하라는 거죠. 알코올은요, 몸에 나쁜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얘가 늘어나고 몸에 좋은 미생물들은 줄어들죠. 그게 장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구화된 식습관, 너무 고당, 고지방, 그리고 가공된 음식들을 먹게 되면 염증 반응이 촉진되면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겠죠. 운동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염증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고, 또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배 나오죠. 배에 복부지방이 많아지면 이것도 염증의 한 원인이고요. 만성질환, 뭐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거는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만성 염증을 제거하고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 한 가지를 딱 꽂아라 라고 한다면 계란을 꼽을 거고요. 계란이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첫 번째로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계란에는 오메가3 지방산하고 비타민 D, 루테인, 제아잔틴과 같은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만성 염증을 완화시키고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계란에 포함된 단백질하고 펩타이드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를 시킵니다. 그 DNA 손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주고요. 또 계란 속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세포막의 안정성과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암 예방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하고요.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정량의 계란 섭취가 심혈관 위험을 낮추고 사망을 낮춘다고 하고요. 또 계란 속의 고품질 단백질하고 비타민 D가 혈관 내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기여를 한다고 해요. 몸에 좋은 계란, 이것과 함께 먹으면 효능이 2배가 된다.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랑 함께 먹게 되면 이 항산화 효과가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소의 흡수율을 증가시켜요. 계란의 지방 성분이 토마토에 포함된 지용성 비타민 A하고 E, 그리고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을 높인다고 하고요. 이런 조합이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극대화시키면서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토마토랑 계란을 함께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모발 건강에도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토마토에는 비타민 C랑 A가 있는데 이게 피부 재생하고 모발 강화 효과가 있고요. 계란에는 또 뭐예요? 단백질이 있잖아요. 단백질하고 비오틴이 모발의 탄력과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계란에는 콜린이 있고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있어요. 이 콜린은 계란 노른자에 포함된 성분이고 세포막을 형성하고 뇌기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이게 신경계 건강하고 염증 조절에 기여를 하고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다고 했죠. 체내의 나트륨 균형을 유지를 하는 데 중요한데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기 때문에 콜린과 칼륨이 궁합이 좋다는 거예요. 항산화 성분의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계란 속에 루테인하고 제아잔틴, 이 노른자에 있는데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작용을 하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죠. 토마토에는 칼륨하고 니아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하고 혈관 건강에 좋고요. 계란 같은 경우는 단백질, 고품질 단백질하고 오메가3가 있으니까 염증이 있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토마토의 유명한 라이코펜이 전립선에 좋다고 하잖아요. 전립선암, 폐암, 위암 같은 데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비타민 E의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간다면 암세포 성장을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같이 먹는 섭취법을 추천하면요. 계란은 스크램블 에그로 해서 하고요. 스크램블 에그로 계란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신선한 토마토를 딱 추가를 해서 섭취를 하면 영양소를 좀 쉽게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샐러드로 드실 때는 계란을 삶아요. 삶은 계란에다가 토마토 썰어서 샐러드를 만들고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 곁들이게 되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에 훨씬 효과가 좋아집니다. 토마토를 준비할 때는 토마토 꼭지와 줄기에는 독성 성분인 토마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줄기와 꼭지를 꼭 제거해 주시고요. 조리 방법은 토마토를 열에 가해서 익히게 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래요. 스크램블 에그를 볶을 때 여기다가 토마토를 넣고 함께 볶아준다면 라이코펜 흡수율을 좀 높일 수 있을 거고요. 섭취량은 계란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하루에 1개 정도 먹는다 생각하시고 드시는 게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마토가 산성이잖아요.
이 토마토 산성 성분하고 계란의 단백질이 반응을 하면서 소화가 조금 더딜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미산이 과다되고 위염이 있는 분들은 식사하실 때 좀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토마토도 선택을 할 때 덜 익은 토마토에는 토마틴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복통 같은 걸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토마토 선택하실 때는 좀 완전히 익은 토마토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계란만큼 또는 계란보다 만성염증에 효과적인 음식 유명한 거 등푸른 생선,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이죠. 생선기름, 오메가3가 포함된 고등어, 올리브유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포함된 올레오칸탈과 이부프로펜 같은 염증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이 있고요. 녹색잎 채소, 케일, 청경채 이런 것들도 염증 줄여주고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마늘하고 양파, 항염증 물질이 많죠. 마늘하고 양파 좋을 거고요. 항염증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겁니다. 일상 속에서 만성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한 6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운동하기. 유산소와 근력운동 병행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항염증 식단 유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항산화 음식이 풍부한 음식 드시는 거고요. 이제는 먹지 않아야 될 것들,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다 그랬죠? 가공된 것들이에요. 가공된 설탕,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이런 거 먹으면 금방 표시가 나요. 얼굴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트랜스 지방들, 패스트푸드, 가공스낵, 마가린 이런 거, 포화지방, 붉은 고기와 유제품 중에서 염증성 단백질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음식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중에서 정제된 탄수화물, 빵, 파스타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좀 피하시는 게 염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면 되게 중요해요. 하루에 7시간 이상은 꼭 연속으로 주무셔야 돼요. 2시간씩 잘라서 3번 잔다, 4번 잔다, 그거보다 한 번에 쭉 7시간 정도 자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멘탈 관리 중요하죠. 스트레스 관리 해야 돼요. 하루에 10분 정도만 시간 내서 명상을 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낮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방법도 좋아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마음속에 착 정리를 하다 보면 오늘 할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장 건강 유지. 장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몸에 좋은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 드셔서 장 건강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독소,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화학물질 이런 걸 줄이는 게 아무래도 만성염증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또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만성염증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염증성 단백질, 예를 들어 인터류킨 6라든가 TNF-알파 같은 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염증이 올라가고요.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또 콩팥의 기능이라든가 간 기능이 저하가 된단 말이에요. 물이 있어야 이거 희석을 시키고 빨리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데 독소를 배출을 못하니까 염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탈수되면 어떻게 돼요? 장도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장내 염증도 올라갈 거고요. 물을 마심으로써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죠. 왜냐면 혈액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염증도 줄어들 거고, 마지막으로 물을 마심으로써 지방세포의 염증을 억제하면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 한 2리터 정도 물을 충분히 마신다면 만성염증 예방하고 건강한 몸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실천해 주신다면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아침을 깨워주는 커피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 근데 커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마시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하고 항산화 성분이요, 알츠하이머병하고 파킨슨병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고요. 하루에 2잔 정도 커피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대한 걱정 없이 커피를 섭취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한 400잔 이상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데요. 커피가 과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건강을 해치는 독이 아니고 올바르게 마셔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암하고 연관성은 거의 없는데 일부 암은 좀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요. 대장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 고혈압과 부정맥 환자는 카페인 섭취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마시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피도 올바르게 마시면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줄 거예요. 현대인의 아침을 깨워주는
아침 공복 커피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감수성이 떨어져요. 간 속에 저장돼 있는 포도당이 갑자기 분해가 되면서 혈당이 확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속 카페인이요. 코티졸이라는 건 스트레스 호르몬이고요. 아드레날린은 각성 호르몬인데 이런 것들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혈당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공복에 커피를 마셨을 때 혈당이 쫙 올라도요. 건강한 분들은 금방 정상으로 회복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당뇨가 있다 내가.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면은 혈당이 한번 쫙 오르면 내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공복 커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하거든요. 카페인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체지방 연소에 도움도 되고요. 공복 상태에서 빠르게 카페인이 흡수가 되면서 집중력과 주의력이 좀 좋아질 수가 있어서 아침 커피 한 잔 정도는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기분이 좀 좋아지는 효과,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효과 외에도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법. 첫 번째로 완전한 공복 상태에서는 마시지 않는 거예요. 견과류 아니면 플레인 요거트, 그다음에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랑 같이 마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는 줄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블랙커피가 낫겠죠. 아무래도 혈당을 덜 올릴 테니까. 커피를 마시고 나서 가볍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혈당 올라가는 걸 낮출 수가 있어요. 소파에 계속 앉아있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다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마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식후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마시게 된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커피를 마시는 걸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에 철분하고 칼슘 흡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철분과 칼슘은요, 우리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여러 가지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런데 커피 속에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빈혈의 위험이 증가하겠죠. 식사를 통해서 철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에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좋아한다. 이러면 철분 흡수가 떨어지겠죠. 커피를 나는 그래도 마시고 싶은데 철분 흡수가 걱정이 된다면 철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붉은 고기부터 시작해서 콩 이런 것들을 함께 드시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철분이 함유된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1시간 정도 후에 커피 드시는 거 권장을 하고요. 커피가 또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칼슘이 골다공증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특히 50세 이상 여성분들, 그리고 폐경이 진행하는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하는데 커피 때문에 칼슘 흡수까지 안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칼슘이 많이 포함된 음식도 드시고 우유, 치즈, 멸치, 두부 같은 걸 드신 다음에 1시간 이상 지나고 나서 커피 드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커피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치매 예방에 좀 도움이 돼요. 이게 커피 속에 카페인하고 항산화 성분이요, 알츠하이머병하고 파킨슨병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고요. 특히 폴리페놀하고 클로로겐산이 뇌신경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잔 정도 커피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고요. 커피 안 마시면 소화가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커피가 위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대한 걱정 없이 커피를 섭취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첫 번째,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디카페인이라고 카페인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90% 이상 카페인 함량이 적은 것들이기 때문에 카페인에 의해서 오는 어떤 부작용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 섭취량 조절을 위해서 하루에 한 2잔 정도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커피를 드립 커피, 그다음에 콜드브루 커피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커피 드시면서 탈수를 막기 위해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탈수될 수가 있잖아요. 오후 너무 늦게는 커피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수면에 방해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에 대한 감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커피 10잔 마셔도 잠 잘 잤어 하는 분들도 나이 들고 나서는 오후에 커피 먹으면 잠 잘 안 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커피 섭취하는 건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가요, 그걸 마시게 되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면서 식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WHO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를 EA 등급의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처음에 입으로 딱 들어가서 넘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식도잖아요. 식도
식도암의 위험이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을 충분히 식혀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뜨거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식혀서 드셔야 됩니다. 이 반복적으로 뜨거운 음식을 먹다 보면 식도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고요. 식도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 자체가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뜨겁기 때문에 식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마셔야 건강하게 마시는 것이냐? 60도 이하로 충분히 식혀서 마시면 이런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온도계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뜨거운 커피 앞에 놔두고 한 5분 정도만 기다리면 충분히 식기 때문에 입안에 딱 넣었을 때 크게 거부감이 없는 정도의 온도가 60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고, 빨대로 마시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조금씩 마시니까. 그런데요, 그거보다는 온도를 낮춰서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대 이용하지 마시고. 커피 종류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종류마다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블랙커피는 아메리카노가 있고 드립커피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제일 칼로리가 낮죠. 거의 제로 칼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메리카노랑 드립커피는 그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뭐 시럽이나 이런 거 넣지 마시고 공복 섭취를 조금 피하는 게 좋다 그랬죠. 카페라떼, 카푸치노 이런 거는 우유가 좀 들어갔죠. 근데 우유 지방이 많으니까 저지방 우유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유 넣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 시럽이라든가 설탕을 더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믹스 커피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칼로리가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에 막 2개씩 타서 드시는 분 계세요. 혈당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 캔커피가 또 칼로리가 꽤 높아요. 캔커피 그 성분표 잘 보시고요. 무가당, 달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에스프레소가 주의해야 되는 게 콜레스테롤이거든요. 하루에 한 잔 내지 2잔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커피 섭취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의 유형은 첫 번째 고혈압,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죠. 카페인이 혈관을 확 수축시키면서 심장박동도 올라가고 혈압 오를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많이 드시지 마세요. 부정맥 있는 분들, 심방세동 있는 분들, 심박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위궤양, 위염 있는 분들, 커피 마시면 속 쓰릴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마시면 더 쓰릴 수 있어요. 커피 중에도 산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좀 낮은 커피들, 예를 들어 콜드브루라든가 뭐 다크로스팅 커피 같은 걸 선택하신다면 산도가 낮은 커피를 드실 수 있고, 속 쓰릴 때는 우유 같은 거 좀 커피에 타서 카페라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면증, 수면장애 있는 분들 당연히 커피 마시면 잠을 깊게 못 자겠죠. 그래서 각성 효과 때문에 오후 3시 이후에는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콩팥 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도요, 커피 안에 칼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산부는 커피 마시게 되면 이게 태아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디카페인 커피 한 잔 이하로 커피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주하고 나서 커피로 해장하시는 분 계시죠?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가 있어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자극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술 마신 다음날 막 머리 아프잖아요. 두피 쪽으로 가는 혈관이 자극되면서 두통이 생기는 건데, 이게 혈관 수축작용으로 두통이 완화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카페인이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고 그러면서 숙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커피를 마시게 되면 좋지 않은 작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 탈수가 되잖아요. 커피의 이뇨작용이 우리 몸속의 수분을 탈수시켜서 처음에 일시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숙취가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 자체가 위장 점막을 자극하니까 더 속쓰림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알코올 분해를 잘 못하게 돼요.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처음 일시적으로 정신이 드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숙취가 더 오래 가게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술 마신 다음 날 커피로 해장하는 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숙취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물을 좀 많이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온 음료 충분히 마시고요. 포도당, 글루코스가 숙취에 되게 도움이 돼요. 우리 몸에 포도당을 쫙 늘려서 숙취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이죠. 밥, 빵 이런 게 술을 좀 빨리 깨게 할 수 있고, 비타민도 되게 좋은 숙취 성분이니까 비타민도 챙겨 드세요. 커피랑 함께 마시면 안 좋은 최악의 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짠 음식, 고염분 음식이에요. 우리 커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이뇨작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커피를 마셔서 이뇨작용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 음식도 짠 거를 먹는다? 그러면 이뇨작용이 확 강화가 되면서 우리가 몸이 탈수가 되기 시작해요. 체내에 수분이 손실이 되고 칼륨은 또 그만큼 증가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
올라갑니다. 심장에 좋지 않아요.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도 커피와 궁합이 맞지 않는데요.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요, 커피가. 그러니까 골다공증 위험이 올라갈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1시간 이후에 커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운 음식 먹고 속이 쓰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속쓰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운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물을 좀 드시고 우유를 좀 마셔서 중화시키는 게 좋지, 거기 바로 커피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단 거, 달콤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하고 카페인이 결합을 하게 되면 혈당 변동이 확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신과일, 커피 자체도 산도가 높은데 너무 신 거 마시면 또 속 쓰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이런 게 소화가 잘 안 돼서 속이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름진 음식과 커피는 함께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와 함께 먹었을 때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루, 시나몬 가루입니다. 왜 도움이 되냐면 첫 번째, 혈당 조절에 유리해요. 시나몬이 혈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요. 신진대사도 촉진이 됩니다. 시나몬 자체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니까. 그리고 시나몬의 단맛이 조금 나는데 이게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소화도 좀 잘 되는 성분이 있고 면역력도 강화가 되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최대한 6g은 넘지 않도록 주의해서 커피 마시면 되고요. 어떻게 마시냐면 커피에다가 시나몬 한 스푼 정도만 딱 타서 마시고요. 필요하면 꿀 같은 거 추가로 먹을 수 있지만 꿀이 들어가면 또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그거만 좀 주의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커피와 함께 마시면 좋은 조합은 초콜릿하고 생강이에요. 이게 왜 좋은 효과가 나타나냐면 커피에다가 코코아를 섞어 마시면 포만감이 좀 커져요. 그리고 생강 같은 경우에는 염증도 줄여주고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커피에다 함께 타서 마시면 건강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